아주 먼 옛날, 우리의 고전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이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폭정과 억압으로 인해 민심을 잃은 광해조 시대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가는 곳마다 한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캄캄한 밤, 저 멀리 백옥에 위치한 이 시계집의 넓은 마당에서는 8살에서 12살 정도의 귀여운 아이들이 싸움놀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모아 성을 쌓고 홍근과 백근으로 나뉘어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나무 막대기로 만든 칼을 휘두르며 위아래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놀이에 열중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의 장난이었지만 그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침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맑은 얼굴과 빛나는 눈빛을 가진 한 소년이 책을 끼고 들어오다가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이 집의 어린 주인, 이식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온 것을 본 아이들은 남의 집 마당에 돌을 쌓고 금을 긋고 놀고 있는 것이 미안했는지 민망한 듯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서 똑똑해 보이는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너도 용무님께 글 배우러 갔다 온 거구나. 그러면서 아참하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식은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다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책 두고 나와 우리와 함께 놀자. 다른 아이들도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그래, 정말 재밌어. 얼른 나와. 여러 아이들이 이식에게 재촉했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이는 그가 비겁하거나 놀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타고난 몸이 약해 아이들 사이에서 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준수했지만 소년다운 혈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과 팔 또한 살이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식의 모습을 본 아이들도 그가 자신들과 같은 격렬한 놀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놀자. 아이들은 다시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안했던지 또 한 번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집 마당을 더럽혀서 미안해. 돌아갈 때 깨끗하게 해놓고 갈게. 이식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바깥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 문을 열고 비종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반가움에 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잘 배우고 왔느냐? 그러며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아 올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식은 피곤한 듯 한마디 대답하고 안방에 들어가 앉아 어머니가 매일 시키는 대로 그날 배운 내용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 한마디도 막힘없이 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깊이 만족했습니다. 홍 씨는 아들 이식이 그날 배운 것을 모두 외우고 피곤한 듯 물러앉았을 때 무엇인지 모르게 안타까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준수한 외모와 총명함을 지닌 아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홍 씨 부인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종에게 정성스럽게 달인 보약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이곳의 토박이지만 원래 가세도 부유하고 사람들이 착하고 어지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늦게 얻은 외아들 이식이 항상 몸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아들의 몸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해줄 수 있을지 주야로 고민했습니다. 한편 이식 또한 자신의 허약함이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미안하고 민망했습니다. 어머니, 이식이 공손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의 허약함을 걱정하셔서 송구합니다.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약함을 면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던 중 오늘 용문사에서 글을 배우던 이식은 문득 여러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진령 성경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저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너가 스님이 되겠다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의 얼굴이 변하자 이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네가 스님들이 하는 모습이 좋다고 하니 혹시 너의 몸이 약해서 그런 자격지심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어머니의 말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식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득 생각하기에 용문상과 같은 경치 좋은 절에서 학문이 깊은 스님들과 몇 년 지내다 보면 제 몸도 학업도 많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면 의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한 후 어머니는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밖에서 동네 아이들이 또 장난을 치고 있나 보더라. 너도 나가서 함께 놀아보아라. 이식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연약하고 창백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홍씨 부인은 홀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교정에서 영화롭게 지내온 지 벌써 새 4대가 지나도록 국록을 먹지 못하다니 집안 어른들께서 항상 서운해하시지 않겠는가. 저 아이가 다행히 남다른 총명함을 지니고 있어 온 집안의 칭찬을 받고 있지만 저렇게 허약한 몸이니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머니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종을 불렀습니다. 도련님이 아이들과 잘 노는지 보고 오너라. 비종은 곧 돌아와 아래였습니다. 도련님께서는 한쪽 구석에 비켜서 구경만 하시고 계십니다. 꼭 우울한 걱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서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가장 먼저 그 일을 은밀히 상의했습니다. 영감, 시기가 낮에 용문사에 들어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영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홍씨 부인은 이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홍씨 부인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울 것까지야 무엇이 있겠소. 시기의 건강에 대해 우리도 걱정하고 있지 않았소. 아버지 또한 아들의 약한 몸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아이의 뜻대로 합시다. 다행히 그곳에는 고승도 계시니 학업도 자연히 나아질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먼저 제안한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보니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야속하구나. 내 품에서 기우지 못하고 떠나보내고 나니 우리 두 늙은이만 남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갔고 아버지는 불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불만이냐. 남들은 죽어 떠내보내는 일도 허다한데. 그러나 꾸짖듯이 말하는 아버지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전개되어 이식은 소망하던 대로 용문사에 들어가 몸을 단련하고 학문에도 열심히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수림을 거니다 근처 맑은 계곡에서 깨끗이 씻고 나면 곧 아침 불공의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과 가슴을 파고드는 깊은 설법은 이식의 마음에 하나하나 수양을 더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생활과 맑은 공기 속에서의 생활 덕분에 그의 허약한 몸은 점점 힘을 얻고 마음까지 맑아졌습니다.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식은 눈에 띄게 튼튼한 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특히 그의 스승인 유념 스님은 학식과 덕이 높아 이식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식은 그 스님을 부모처럼 공경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6년이 흘렀고 이제 이식의 나이는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소년으로 성장했으며 학문에서도 기초 지식을 마치고 주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역이라는 책은 그 뜻이 깊고 오묘하여 그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념 스님이 노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식은 몹시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학업을 중단할 수 없어 밤마다 촛불을 켜고 늦게까지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승은 이식에게 잠을 권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자거라. 그러나 이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수년을 스승님께 글을 배우고도 아직 의심되는 점을 모두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스승님마저 중병에 걸리셨으니 어찌 학업을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식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가끔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승 유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의 만물이 모두 스승이니 금수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거늘 어찌 이 몸의 가고움을 걱정하겠느냐. 그러니 이 몸이 왕생극락한 후에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세상 만물에 감사하며 배움을 계속하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식은 존경하는 스승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대답하며 유념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유념 스님이 이식을 불렀습니다. 식이야, 다시 한번 부탁하겠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나 배울 것이 있으니 언제나 남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여라. 그렇게 스님은 이식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식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애통 속에서 고승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용문산 중턱에 좋은 곳을 골라 안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평온해졌지만 이식은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식은 등불을 밝히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고 이식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적막하여 물 흐르는 소리만 크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웬 스님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식이 이상하게 여겨 살짝 눈을 뜨니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나무 아래에 스님이 남노한 누더기 옷을 입고 혀를 차며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식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이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신세 타령도 할만하겠지. 저 늙은 몸으로 저렇게 많은 나무를 해대고도 아직까지 잠을 못 이루고 두더기를 기워야 하니 어찌 가벼운 사람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이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이식에게 들으라는 듯이 혼자 또 중얼거렸습니다. 버린 선생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으나 깨닫는 바가 극히 적은 모양이니 참 가련하다. 저 젊은 실력을 헛되게 허비하는 것이 딱하긴 하지만 바로 알려주지 못하니 그것이 더욱 딱하구나. 눈을 감고 있던 이식은 급한 성미에 발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떠오른 환영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 유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기야, 아무리 보기에 조라한 사람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배움을 정진하거라. 이식은 스승의 인자한 목소리가 떠올라 불쑥 치미는 성미를 꼭 참았습니다. 내가 본래 남을 업신여기는 성질이 있어서 스승께서도 특히 그 일을 경계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한 이식은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늙은 스님은 아직도 이식이 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 같은 노력에 좋은 스승만 만난다면 더욱 발전할 것인데 참으로 가련하다. 그렇게 다음날 이식은 새벽 일찍 숲속을 한 바퀴 돌고 나와 근처의 계곡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굴을 배수건으로 닦으며 발길을 돌리던 이식은 건너편 비탈진 언덕길로 한 노승이 등에 나무를 가득 지고 비실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나무를 한 짐 해두려는 생각인 듯 약한 몸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조그만 제구가 나무짐에 깔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식은 그 모습이 가여워 얼른 달려가 짐을 약간 받쳐주었습니다. 순간 노승은 잠시 앞으로 기울어지며 겨우 몸을 가누고 물었습니다.
신지, 고맙소이다. 그 목소리가 몹시 귀에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건장하고 힘이 센 소년이 된 이식은 두 손으로 아름을 넘는 나무단을 번쩍 들어 길에 내려놓고 노승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대사니요,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아마 제가 자는 줄 아셨겠지만 결코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사실 고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식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유념 대사님이 돌아가신 뒤 사방에서 스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대사님이야말로 깊이 영리를 아시는 분임이 분명하니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식은 진심으로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승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구차한 나 같은 못난 중이 무엇을 알겠소. 새벽의 말소리를 들었다니 민망하오마는 그저 서생의 몸으로 공부가 하도 힘들어 보이기에 염려되어 해본 말이오. 하지만 이식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했고 더욱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학업에 굶주린 몸이니 물리치지 마시고 소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스님은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전 만의 말씀입니다. 이 늙은이는 본래부터 목매하기 짝이 없는 터이니 어려운 불경을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소. 노승은 이렇게 거듭 거절한 후 나무짐을 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식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유념의 훈계를 떠올리며 그의 나무짐을 붙잡고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일러주지 못하는 것이 딱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식이 공손하게 정색하고 물으니 스님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간곡하게 물으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고 나 같은 처한 중을 업신여기지 않고 끝까지 대접해주는 태도야말로 감탄할 만하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공부하다 불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두었다가 조용한 곳에서 물으면 대답해 주리라.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식은 크게 기뻐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어 나무단을 절간까지 치고 갔습니다. 그 후로는 풀지 못하는 곳에 표를 해두었다가 노승의 큼을 이용해 조용히 질문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승의 대답은 참으로 미묘한 곳까지 짚어주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리의 참뜻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식의 마음은 여름날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했고 하늘에 구름이 벗겨지는 것처럼 상쾌해지는 기쁨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노승 앞에 절을 올리고 소원했습니다. 스님, 부디 미흡한 저의 스승님이 되어주십시오. 노승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이식의 열성에 감복하여 제자로 허락하였습니다. 이식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승과 뼈대 있는 귀공자 사이에 은밀한 인연이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러간 후의 봄날 두 사람은 푸른 잔디밭에 마주 앉아 한가롭게 종달새 소리를 들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승은 문득 생각난 듯 이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학문도 그만큼 깊어졌으니 정사에 나아가 과거를 보면 어떠하겠느냐. 이식도 진작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지라 스승의 권유가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이는 생각이 들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여름으로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크게 웃으며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어서 귀가하여 부모님 허락을 받고 그동안 못한 준비를 하거라. 스승의 권유는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식도 스승의 진심을 알고는 hen장을 챙긴 후 오랫동안 함께 지낸 여러 스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려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몸을 보살펴 주신 은혜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 후일 입신하는 영광에 얻더라도 스승님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석별의 눈물을 흘리니 스승도 이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몸 조심하거라. 그러고는 산문까지 나와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이식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데 어느새 집에서 마중 나온 비종이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문 밖에서 도련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제야 이식이 발을 떼어 놓으니 스승이 남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으나 아마 너에게 꼭 일러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스승의 말에 이식이 의아해하며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다만 내년 정월에 너를 찾아갈 일이 있을 것이니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자. 말을 마친 스승이 눈을 감으니 이식도 용문산을 떠나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사방에서 늙고 젊은 선비들이 제각기 장원급제의 꿈을 안고 몰려들어 온통 서울은 장날처럼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 이식의 모습도 섞여 있었죠. 그는 용문산에서 스승과 하직한 후 본가에 돌아와 기뻐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과거 보는 날이 임박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 서울로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약해 빠진 너를 절에 보내놓고 밤잠도 달게 자지 못했는데 이제 네가 이처럼 건강해진 것을 보니 어디를 보내도 이제야 마음을 놓겠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이식을 대견해하며 과거 길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죠. 넓은 광장에는 여전히 마을 아이들이 모여 싸움 장난을 하고 있었고 이식은 7년 전 어느 날 어머니의 명을 받고 나왔지만 그 속에 끼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만 깨물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감회가 무량했습니다. 그런 그가 용기를 내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식은 그해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더 이상 영광이 미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곧 시골에 부모님을 모셔오고 이어 이식의 집안은 날로 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은 용문사에서 스승으로 모시던 그 나무하는 스님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이 영화가 모두 스님의 덕이 아닌가? 이식은 그로 인해 용문사에 몇 번이나 찾아갔고 사람을 보내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문사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스님은 지난번부터 이 절에서 사라졌어. 그 절에서 부리는 중 한두 사람 있건 없건 신경 쓸 것이 뭐에 있겠어. 그 말을 듣고 이식은 할 수 없이 생각을 접고 헤어질 때 약속한 정월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듬해 정월 어느 날 묘현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식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몸소 시종들을 주의하여 융숭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사흘이 지나자 스승이 작별을 구했습니다. 이식은 헤어짐이 아쉬워 며칠만이라도 더 유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몸이 오늘의 영화를 노리게 된 것은 모두 스승님의 은공이 아니니까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던 자이니 부디 이대로 제 집에 머무시며 평생을 성의를 다해 모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웃음을 지으며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활보다는 풍찬 노숙하며 자유롭게 운수행각하는 것도 사는 재미가 있다네. 스승의 삶이 그러할진데 이식은 더 이상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식은 하늘처럼 헤어짐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봄 제게 일러주시려던 말씀은 무엇인지요? 그제야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자년에는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야. 난리가 나기 전에 곧 일가를 이끌고 영촌 땅으로 피하면 화를 면할 것이네. 스승은 그렇게 말하며 그곳의 지리와 형태를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이식은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또 언제나 배울 수 있사옵니까? 그러자 스승은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몇 년, 몇 날, 몇 시에 관서에서 만날 것이야. 스승은 그렇게 무심하게 대답하고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이식은 바로 그 후 스승이 이른 대로 다가올 병자년 안에 피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촌 땅에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짓고 일부 살림을 옮겼습니다. 급기야 병자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일가는 그곳으로 피해 들어가 무사히 난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집안 식구들은 그 스승이야말로 실로 심상치 않은 고승이 아니냐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급기야 대궐까지 전해져 인조대왕께서는 어지러운 천하를 수습하기 위해 그 스님을 찾아오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그 스님을 찾도록 하라 하였으나 아무리 사람을 풀어도 그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식이 입을 열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그 고승과 몇 년, 몇 날, 몇 시에 관서에서 만나기로 하였사오니 그 대신을 관서로 보내주시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식의 벼슬이 이조 관사라 임금은 그를 심히 신임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그날이 가까워 오자 임금은 이식으로 하여금 관서로 봉사토록 가명하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죠. 하루 해가 저물고 저녁 기운이 묘양산 봉우리 위를 휩싸고 있을 때 이식은 두 숭도감에 올라앉아 묘양산을 향해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이루수가 믿었던 스승께서도 언약을 어기시는 건가? 하루가 다 저물고 있는데 스승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건만 뵙지 못하니 이런 낙담이 어디 있을까? 이식은 이렇게 탄식하며 흔들흔들 가마 위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세대의 용문산에 들어가 유념을 섬기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명심했던 까닭에 그 나무하는 스님의 말을 받들어 그 은혜를 입고 이토록 크게 성공하니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사로 스승을 찾아갔을 때에는 아직 건강하셨는데 그동안 혹시 병이 나셨는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은 아닌지 이식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마음이 비통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정녕 그런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만나자는 시각이 지체할 스승이 아니신데. 이식은 오지 않는 스승을 생각하며 애가 타기만 했습니다. 어느 절간 한 구석에서 외롭게 병들어 계시면 어떻게 하나. 스승은 나의 평생 은인인데. 이렇게 거듭 생각하자 이식의 눈앞에는 이미 쓸쓸한 산사 한 모퉁이에 쓰러져 기진한 스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만 초조한 마음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바로 그때 소리를 지를 뻔한 것을 꼭 눌러 참으며 다시 한번 똑바로 앞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가마의 앞에 늙은 승도가 서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이식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스승이었습니다. 이식은 급히 가마에서 뛰어내려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반가움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웬일이라니, 이날이 자네와 약속한 그 시각이 아니던가. 언약한 시각에 언약한 장소에서 상봉하는 것인데 무슨 놀람이 있으리. 스승은 이식을 안아 일으킨 후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용문사에서 나무하던 중이 묘양사에 감화를 매는 중이니 한들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그러고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뒷자비를 먹어오던 동무승도는 이 뜻밖의 정경에 놀랐는지 얼빠진 사람처럼 가마 옆에 서서 멀거니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식은 스승이 아래 위를 훑어보았을 때 그 모습이 용문사에 있을 때와 별로 다름이 없자 여태까지 했던 몹쓸 걱정을 떨쳐버리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스승을 부축해가며 묘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 판이 저를 찾아왔다는 소문에 절가는 들끓는 속에 이식과 스승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식은 스승에게 자신과 함께 상경하여 영화를 나누기를 빌었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다가는 종래 외로이 임종하실 것이니 부디 이번에 함께 동행하시지요. 하지만 스승은 무심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전명이니 나는 이 전명을 따를 뿐이네. 그리고 머무는 사흘 동안 스승은 여러 문제에 대한 설법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식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입니다. 스승은 거듭 나라의 일로부터 가사에 대한 것까지 여러 가지를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잊지 않고 행하면 길이 평안할 것이야. 스승은 이식의 손을 어루만져주며 사흘째 되던 날 또다시 이식보다 먼저 호련히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엔 어디서 또 만나 배울 수 있을까요? 이식이 애절한 마음으로 물으니 스승은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자네와는 마지막이네. 그러고는 잔잔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묘양산에서 마지막으로 스승과 이별한 이식은 그 길로 다시 상경하여 그 뜻을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식은 그 후로 스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식은 자를 여구라고 하고 호를 택당이라고 하였으니 곧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추신과 지신 황후부.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 세상 천하궁에는 천대목신이 살았고 땅 지하궁에는 지탈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 둘이 혼인을 하여 황산들에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은 얼굴은 사자 같고 몸뚱이는 호랑이 같으며 울음소리는 용 같았습니다. 돌이 되니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3살이 되니 온갖 말을 다 하고 5살이 되니 글을 다 배워서 7살이 되니 나무와 돌과 흙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솜씨가 날랜 목수 밤치더란 말이죠. 황산들에서 태어났다고 이름을 황후라고 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집 짓는 솜씨가 쑥쑥 늘어나서 20살이 되니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사는 처녀와 혼인하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 천하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인지 동쪽에서 난데없는 해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천하궁의 누각이란 누각과 난간이란 난간은 모조리 부서지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좋던 천하궁이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아 쑥대밭이 되었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게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천하궁 옥황상제가 온갖 대신을 불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섬시온 목소를 불러 궁궐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대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부서지고 무너진 궁궐을 다시 짓는 일이 예산일이 아니니 세상에 어떤 목수가 능히 일을 하겠소. 그러자 광천 대신이 나서서 아뢰기를 들으니 땅 세상 황산들에는 천대목신과 지탈 부인의 아들 황후가 사는데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하니 그를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상제는 오궁 오한 차사를 불러 명령하였습니다. 자서는 듣거라. 당장 땅 세상 황산들에 사는 황후를 잡아오시고 지체하지 말라. 상제의 명령을 밝히는 오항패를 내주니 옥황제사가 그것을 받아 품에 넣고 황후를 잡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2달이 지나 번거롭게 쓰고 석색 회자를 떨치고 남색 전대를 허리에 차고 버섯 신고 행전 차고 용모 방망이를 들고 땅 세상으로 데려갔습니다. 황산들에 이르러 황후의 집으로 썩 들어가니 온갖 신앙에 나와서 문을 막아서는 거였습니다. 문을 지키는 문왕신이 험악한 눈을 짓고 내리뜨며 서서 버티고 있었고 곡간을 지키는 어방신도 헐레벌떡 달려나오고 마구간 외양간에서 집짐승을 지키는 마부왕이 2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힘세고 담이 큰 옥황차사라 하더라도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사가 할 일 없이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 집안에서 부엌을 지키던 조항할머니가 슬금슬금 나와서 수작을 걸었습니다. 저 차사는 어느 궁에서 온 차사요? 하늘하궁에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온 차사라오. 무슨 일로 오셨어? 전화궁을 다시 짓는데 황후의 솜씨를 좀 빌리려고 왔소이다. 그러면 왜 언론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우두커니 서 계시오? 문왕신, 곡간을 지키는 어방신, 마구간 외양간을 지키는 마부왕이 문을 지키고 서서 두어 보낼 수 없어서 그런다오. 그러면 좋은 소를 가르쳐 주겠소.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황후가 투구를 벗어놓고 어머니 지탈 부인을 마중 나갈 것이니 그때 잡아가시오. 고맙기는 하오마는 그대는 이제 부엌을 지키는 조항신으로서 마땅히 주인을 지켜야 할 것이니 어전일로 잡아가라 하는 것이오. 방어양은 평소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흙 묻은 신을 벗어 던져놓고 먼지 묻은 옷도 벗어 던져놓고 아무 때나 남하고 부뚜막을 밟고 다니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어서 잡아가시오. 차사는 조항신의 말을 듣고 돌단 밑에 숨어서 밤을 새우며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니 아니나 다를까 황후가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어머니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차사가 달려들어 꼼짝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오항패를 꺼내어 보이니 황후도 감히 거역을 못하고 순순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패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겠소만 대체 무슨 일로 나를 잡아가는 것이오?
전화궁을 다시 지으려고 그대를 잡아가는 것이니 어서 길 떠날 준비를 하시오. 전화궁을 다시 짓는 일이 예산 일이 아닌진데 아무런 연장도 없이 어찌 가겠소. 나에게 3달 말미를 주면 연장이나 가출이다. 그것은 안 돼요. 그러면 1달 말미라도 주시오. 그것도 안 돼요. 사흘 말미를 줄 수 있겠소? 그동안 연장을 장만하여 사흘 뒤에는 떠나겠소. 사흘 뒤에 반드시 떠나라. 이르고 차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껏 사흘 동안 무슨 수로 연장을 다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궁이 예사궁궐도 아니고 그 커다란 궁궐을 짓는데 흙, 나무, 돌이며 연장은 오죽이나 많이 필요할까요? 황후는 앞이 막막하여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쓰고 드러누웠습니다.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잘 자던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서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그때 부인이 와서 보고 물었습니다. 서왕님은 무슨 걱정이 있기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누워만 계십니까? 부인이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요. 그래도 어디 말씀이나 해보십시오. 제가 알면 무슨 수간지 누가 합니까? 그럼 말하리다. 하늘 전화궁이 부서지고 무너져 다시 짓는데 그 일을 내게 맡기려고 자사가 날 잡으러 왔소. 3달 말미를 달라 해도 안 주고 1달 말미를 달라 해도 안 주더니 기껏 사흘 말미를 지고 가니 그 짧은 동안에 무슨 수로 연장을 막만한단 말이요. 앞이 막막하여 이러고 있소이다. 전화궁을 다시 짓는데 황후의 솜씨를 좀 빌리려고 왔소이다. 그러면 왜 언론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우두커니 서 계시오? 문왕신과 곡간을 지키는 어방신, 마구간 외양간을 지키는 마부왕이 문을 지키고 서서 두어 보낼 수 없어서 그런다오. 그러면 좋은 소를 가르쳐 주겠소.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황후가 투구를 벗어놓고 어머니 지탈 부인을 마중 나갤 것이니 그때 잡아가시오. 고맙기는 하오마는 그대는 이제 부엌을 지키는 조항신으로서 마땅히 주인을 지켜야 할 것이니 어전일로 잡아가라 하는 것이오. 방어양은 평소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흙 묻은 신을 벗어던져 놓고 먼지 묻은 옷도 벗어던져 놓고 아무 때나 남하고 부뚜막을 밟고 다니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어서 잡아가시오. 차사는 조항신의 말을 듣고 돌단 밑에 숨어서 밤을 새우며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니 아니나 다를까 황후가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어머니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차사가 달려들어 꼼짝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오황패를 꺼내어 보이니 황후도 감히 거역을 못하고 순순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패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겠소만 대체 무슨 일로 나를 잡아가는 것이오? 전화궁을 다시 지으려고 그대를 잡아가는 것이니 어서 길 떠날 준비를 하시오. 전화궁을 다시 짓는 일이 예산 일이 아니진데 아무런 연장도 없이 어찌 가겠소? 나에게 3달 말미를 주면 연장이나 가출이다. 그것은 안 돼요. 그러면 1달 말미라도 주시오. 그것도 안 돼요. 사흘 말미를 줄 수 있겠소. 그동안 연장을 장만하여 사흘 뒤에는 떠나겠소. 사흘 뒤에 반드시 떠나라. 이르고 차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껏 사흘 동안 무슨 수로 연장을 다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궁이 예사궁궐도 아니고 그 커다란 궁궐을 짓는데 흙, 나무, 돌이며 연장은 오죽이나 많이 필요할까요? 황후는 앞이 막막하여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쓰고 드러누웠습니다.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잘 자던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서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그때 부인이 와서 보고 물었습니다. 서왕님은 무슨 걱정이 있기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누워만 계십니까? 부인이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요. 그래도 어디 말씀이나 해보십시오. 제가 알면 무슨 수간지 누가 합니까? 그럼 말하리다. 하늘 전화궁이 부서지고 무너져 다시 짓는데 그 일을 내게 맡기려고 자사가 날 잡으러 왔소. 3달 말미를 달라 해도 안 주고 1달 말미를 달라 해도 안 주더니 기껏 사흘 말미를 주고 가니 그 짧은 동안에 무슨 수로 연장을 만난단 말이오. 앞이 막막하여 이러고 있소이다.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집주인이 나갔다 돌아오면 닫힌 문도 여는 법이거늘 열린 문을 데려가면 닫는 법도 있더냐. 어서 문 열어라. 소진낭이 집주인 황후인 것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난구는 천하궁에 궁궐 지으러 엊그제 집을 나갔는데 벌써 돌아올 리 없소이다. 거짓말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부인이 속지 않으니 소진낭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던졌습니다. 황후가 바꾸어 입은 적삼이니 영락없는 집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아라. 이것이 내 옷일진데 이래도 믿지 않을 것이냐. 어서 문 열어라. 부인은 적삼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냄새를 맡아보니 도로 밖으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적삼이요. 우리 난군이 입고 간 적삼이 분명하나 땀 냄새가 우리 난군의 것이 아니니 훔치거나 빼앗은 옷이 틀림없소. 어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했죠. 소진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부인의 지혜가 뛰어나 도저히 속일 수 없으니 우격다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어 새를 칼로 내리쳐 부수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을 지키는 온갖 신앙들이 나와서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문을 지키는 문왕신도 나오고 곡간을 지키는 어방신도 나오고 마구간 외양간을 지키는 마부왕도 나와 지키니 제 아무리 힘세고 담이 큰 소진낭도 함부로 새 화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진낭은 생각하기를 이 집 신앙들이 너무도 튼튼하여 우격다짐으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한 장 써서 던지며 오방신장을 불렀습니다. 3번을 크게 부르니 동쪽에서 청제장군, 서쪽에서 백제장군, 남쪽에서 적제장군, 북쪽에서 흑제장군, 가운데서 황제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우방신들이 달려들어 문왕신, 어방신, 마부왕을 다 쫓아내니 이제 거래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근새를 한 칼에 부수고 대문과 중문을 다 열어 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진낭은 집 안으로 들어가 눈을 부름뜨고 칼을 휘두르며 벼락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이제는 내 손에 들렸다. 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갈까? 두더지가 되어 땅속으로 들어갈까? 어서 나와 함께 소진들로 가자. 황후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꼼짝없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였습니다. 덫에 걸린 산짐승 신세였습니다. 발을 보등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낯빛을 바꾸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던 차에 잘 되었소. 그대를 따라갈 더이나 마침 오늘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날이니 그 제사나 치른 다음 날이 밝거든 납시다. 그렇게 말하자 소진낭도 그 말을 옳게 여겨 하룻밤 말미를 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사이에 명주 속 적삼 솜낙을 뜯어낸 다음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를 내어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만약 죽어서 오시거든 황천길에서 만나보고 살아서 오시거든 소진들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써서 몰래 주돌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밝으니 소진들로 떠나는데 이때 소진낭은 황후집에 있는 온갖 세간 재물을 다 빼앗아 말에 싣고 떠났습니다. 방에서는 장롱, 문갑, 이불, 옷까지, 부엌에서는 은그릇, 놋그릇, 소단지, 밥상, 마당에서는 간장도, 된장도, 절구 몇 돌, 헛간에서는 썩은 보리, 썩은 쟁기, 썰레, 외양간의 소와 마구간의 말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소진들에 가서 소진양이 황후를 아내로 맞으려 하니 부인이 또 한 번 꾀를 내었습니다. 소진낭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곳으로 와서 점괘를 뽑아보니 내 몸에 7 귀신이 붙어 있어. 만약 지금 그대와 혼이 나면 7 귀신이 시샘하여 우리 몸뚱이가 7 조각으로 나뉘어 죽을 것이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귀신이 물러가게 액을 대야겠소. 액은 어떻게 하는가? 개똥밭에 땅굴을 파고 3년 동안 그 안에 살면서 구멍밥을 먹고 나면 자연히 귀신도 물러갈 것이오. 그렇게 액을 떼운 뒤에 우리 둘이 100년 해로 합시다. 소진낭은 그 말을 믿고 할 일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땅굴을 파주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황후는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날마다 작은 구멍으로 넣어주는 구멍밥을 얻어먹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3년만 견디면 황후가 돌아와 자기를 구해주겠거니 하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한편 황후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하궁을 뒀는데 석 달 열흘 동안 명산을 찾아다니며 나무를 베어 다듬어 산기둥, 중기둥, 대들보, 석가래를 만들고 또 석 달 열흘 동안 털을 다져 쇠처럼 단단하게 한 뒤에 금주와 은주를 놓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대들보를 올려 군거를 한 채 한 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된 일을 마치고 잠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머리에 쓴 갓과 어깨에 걸친 등거리가 남아 베고 몸에 입은 등거리에 달아 긴만 남아 베고 발에 신는 남막신이 따라 군만 남아 베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어서 마음이 뒤숭숭해져 점이라도 쳐볼까 하고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마침 심리 밖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 하여 그 점쟁이를 찾아가 점괘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점쟁이는 개다리 소반을 내놓고 산통을 흔들면서 경을 외우다가 산가지를 털컥 쏟아내니 산가지가 안반 위에 콩 튀듯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쏟아내니 웅덩이에 물고기처럼 소복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점쟁이는 산통을 내던지며 단식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점은 못 보겠어. 흉계든 개개든 알자고 보는 점이니 보이는 대로 알려주고 아는 대로 말해주시오. 혹시 머리에 쓴 갓과 어깨에 걸친 등거리가 남아배고 있는 꿈을 꾸지 않았소이까? 바로 그런 꿈을 꾸었지요. 혹시 몸에 입은 등거리가 따라 군만 남아 베고 있는 꿈을 꾸지 않았소? 바로 그런 꿈을 꾸었지요. 혹시 발에 신는 남막신이 따라 군만 남아 베고 있는 꿈을 꾸지 않았소? 바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살던 집은 허물어져 쑥대밭이 되고 부인은 남의 집에 가서 살며 세간 재물은 남김없이 도둑맞을 것이요. 황후는 점쟁이 집을 나와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한시바삐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천하궁 짓는 일을 하다 말고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1년 할 일을 한 달에 하고 한 달 할 일을 하루에 하고 이렇게 빠삐빠삐 일을 하여 석 달 뒤에는 그 넓고 많은 천하궁 궁궐을 다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황후는 부랴부랴 땅 세상 황산들로 내려갔습니다. 집을 찾으니 이게 무슨 변일까요?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주둥이만 남아있고 꽃 피던 털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마당가 우물에는 푸른 기운만 끼어 있었습니다. 황후는 기가 막혀 하늘을 보고 단식하다가 그렇게 지쳐 주추도를 베고 누워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까욱까욱하는 소리가 들려 잠을 깨어보니 나한테 ափ는 까마귀 떼가 주추돌 밑을 부리로 쪼이며 까욱까욱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추돌 밑을 쪼여는 것은 저곳을 밥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황후는 기운을 차리고 주추돌 밑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명주속 적삼 소매 한 자락이 묻혀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펴보니 붉은 피로 글자가 쓰여 있었죠. 서방님, 만약 죽어서 오시거든 황천길에서 만나보고 살아서 오시거든 소진들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대강 짐작할 만했어요. 황후는 그 길로 소진들로 달려갔습니다. 소진낭이 사면 집에 가보니 다락같이 높은 집에 세간이 가득한데 그게 다 옛날 황산들 저희 집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대문가 우물가에 늙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기에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숨어 있으려니 조금 뒤 부인이 개똥밭 땅굴집에서 나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부인이 막 우물을 기르려고 할 때 목을 쑥 빼고 내려다 봤더니 우물에 황후 양 그림자가 어른어른 비치는 거예요. 부인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죽어서 오셨거든 울면서 내려오고 살아서 오셨거든 웃으면서 내려오십시오. 그 말을 듣고 황후는 헛웃으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인은 두 손을 부여잡고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소진낭이 지금 집 안에 있으나 서방님이 오신 걸 알면 문을 굳게 닫고 우방신장을 불러내어 지킬 것이니 몰래 들어가십시오. 황후는 도수를 부려 파랑새로 둔갑하여 부인의 치마폭에 숨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소진낭이 대청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황후는 얼른 달려들어 가지고 온 연장으로 결박을 했습니다. 큰 집게로 다리를 짚고 작은 집게로 팔을 짚고 큰 도끼와 작은 도끼, 큰 톱과 작은 톱을 양쪽에 벌려놓아 꼼짝을 못하게 했죠. 그러고는 물풀에 나무 먹자를 짚고 큰 소리로 호령을 쳤어요. 내 이놈 소진랑은 듣거라. 나를 속여 옷가마를 바꾼 것은 용서해 주려니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세간 재물을 훔친 죄와 남의 아내를 윽박질러 데려간 죄는 용서하지 못하리라. 소진낭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팔다리가 집게에 잡혀 있고 양쪽에 연장을 벌려놓아 꼼짝을 못하겠거든요. 혼이 다 빠져서 고개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다 저은 세간 재물은 도로 바치겠으며 부인은 그동안 개똥밭 땅굴 안에 살면서 구멍밥 먹고 지냈으니 다른 탈은 없소이다. 부디 목숨이나 살려주시오. 목숨은 살려주려니와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선왕당 돌 항아리 안에 가두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밥이나 받아먹게 하리라. 소진랑을 선왕당 돌 항아리 안에 가두어 3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마련해놓고 부부는 다시 황산들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집은 쑥대밭이 되어 마땅히 잘만한 곳도 없었죠. 산에서 억새풀을 베어 울타리를 치고 부인의 9폭 치마를 둘러매어 담을 치고 그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부인은 그동안 어떤 제법을 배웠습니까? 저는 개똥밭에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국밥을 먹고 지내며 누에를 키워 명주씨를 뽑아 배를 짜는 일을 밤낮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한나절에 송명주와 건명주를 40자씩 짜서 옷 한 벌을 짓습니다. 그곳 참 대단한 제법을 배웠구려. 서방님은 그동안 어떤 제법을 배웠습니까? 전화굼을 짓다가 점을 치니 흉계가 나와서 집에 돌아가려고 1년 할 일을 한 달에 하고 한 달 할 일을 하루에 하여 성년 걸려 지을 집을 석 달 만에 다 지었으니 그게 제법이라면 제법이지요. 그거 참 대단한 제법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뒤로 부부는 긍실 좋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황후는 성주신이 되고 부인은 지신이 되었죠. 성주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을 지키는 신으로 터주신, 조왕신, 문왕신, 어방신, 마부왕, 철신, 삼신, 측신, 온갖 신앙을 부리는 우두머리 신이었어요. 지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터를 지키는 신으로 집안 사람들의 애군을 막아주는 신이었죠. 성주신이 불안하면 지신이 도와주고 지신이 불안하면 성주신이 도와주어 어떤 경우라도 탈이 없도록 하는 내력이 다 여기에 있는 거랍니다. 족개비에게 혼줄 원님. 옛날 산 너머에 욕심 많은 원님이 다스리는 어느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뚝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리숙한 데다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서 살림살이가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뚝이와 어머니는 서로 아끼고 붙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며 우뚝이의 작은 오두막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오두막이 쓰러지자 어머니와 우뚝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만 푹푹 쉬니 우뚝이는 고을님을 찾아갔습니다. 고을일을 잘 보살피는 게 원님의 일이라 부서진 집을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욕심 많고 인정사나운 원님은 냅다 호통만 쳤어요. 별 못난 놈을 다 보겠구나. 그까지 오두막 따위 어찌되든 내 알바 아니다. 그렇게 우뚝이는 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그때 제비 한 마리가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새로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옳지. 나도 저렇게 집을 새로 지어야겠다. 우뚝이는 손바닥을 탁 쳤어요.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집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했거든요. 우뚝이는 우람찬 소나무를 찍어보고 끌어안고 가진 힘을 다해 씨름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꼼짝도 않았어요. 큰일 났네. 나무를 가져야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텐데. 산토깨비라면 이런 나무쯤 씨름거리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되어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니라고?
우뚜기는 깜짝 놀라 소나무 옆에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기가 솥대만한 산토깨비가 눈앞에 나타나서 발 앞에 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예, 저 집을 새로 지으려면 나무를 가져가야 하는데 꼼짝도 안 해서요. 산토깨비님이라면 씨름거리도 아닐 거라고 했어요. 짐을 짓는다고? 산토깨비는 온 산이 제 집이니 집을 짓는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지. 사람들은 다 집에서 살거든요. 비를 피하고 추위를 막고 무서운 짐승들을 피하려면 그래야 돼요. 그래, 그거 참 이상한 얘기네. 이 소나무야, 내가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다만. 그런데 그 집 다 지으면 우리도 좀 볼 수 있나? 예,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집을 다 지으면 큰 북을 쳐서 깊은 선비구이까지 알릴게요. 그 말에 산토깨비는 신이 나서 소나무를 쑥쑥 뽑아주었습니다. 우뚜기는 좋아서 입이 함짓박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이 심각해졌죠.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나무가 제 발로 걸어간다면 모를까.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못 옮기겠는데. 그러자 산토깨비가 시웃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런가? 산토깨비는 다짜고짜 우뚜기를 번쩍 들어 나무에 걸터앉혔어요. 그러고는 나무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성큼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뚜기의 집 마당에 나무를 풀어놓았습니다. 우뚜기는 신기할 뿐이었어요. 아, 도깨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산토깨비는 우뚜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소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다시 올라갔죠. 우뚜기는 이번엔 가까운 내가 갔어요. 내가 널려있는 널돌들을 가져다가 방구들을 놓으려고 말이죠. 그래야 한겨울에도 불을 지펴 떨지 않고 따뜻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우뚜기는 널돌 하나를 끙끙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널돌은 땅속에 뿌리라도 박인 듯이 꿈쩍도 않았어요. 이러잖아. 구들 없는 방에서 겨울을 날 수도 없고 물도깨비라면 이런 널돌쯤은 고기 접기보다 쉬울 텐데. 그 말이 끝나자 벼랑간 리이 왈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뭐가 쉽다고? 우뚜기 앞에 이번엔 시퍼렇게 너대대한 물도깨비 하나가 쓱 나타났어요. 우뚜기는 깜짝 놀라 눈이 해졌죠. 네, 도깨비님이 집을 새로 짓는데 이 널돌로 방구들을 놓아야 해서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해서 물도깨비님이라면 고기 잡기보다 쉬울 거라고 말하던 참이지요. 집을 지어 뭐하러? 물도깨비는 무슨 말인가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넓은 똘이 제 집이니 그럴 수밖에요. 사람들은 다 집에서 살거든요. 매서운 바람 피하고 추위를 이기려면 그래야만 해요. 그렇다면 널돌들은 내가 뽑아줄 테니 그 집 다 짓거들랑 나랑 내 동물들도 좀 보여주려나? 예,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집을 다 지으면 큰 북을 쳐서 깊은 물 아래까지 알릴게요. 우뚜기 말에 신이 난 물도깨비는 널돌들을 쑥쑥 뽑아 우뚜기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 들썩거리던 우뚜기의 어깨가 곧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 돌들이 저절로 굴러갈 리는 없고 무슨 수로 가져간단 말인가. 그 말에 도깨비는 멀뚱거리더니 우뚜기 등을 툭 쳤습니다. 그건 문제없어. 내가 날아다 주면 되지. 물도깨비는 늘어놓은 널돌들을 착착 포기하더니 우뚜기를 번쩍 들어 그 위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한꺼번에 머리에 이고 성큼 걸어가 우뚜기의 집 마당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도깨비는 우뚜기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들은 척만 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넓은 길로 돌아갔죠. 우뚜기는 삼태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들러나갔어요. 사방 벽을 쌓아 올릴 흙을 구하려고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단단한 흙덩이를 떠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흙은 저녁별이 돋도록 삼태기밖에 되지 않았죠. 우뚜기는 그만 땅바닥에 죽으려 앉아 훌쩍거렸어요. 이래서야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어림도 없겠어. 땅도깨비라면 이런 자르찜은 메밀묵처럼 주물러야지. 그 말을 끝내기 무섭게 갑자기 땅바닥이 흔들리더니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내가 뭘 주무는 거냐? 땅바닥에서 울퉁불퉁 벌건 땅개비 하나가 솟아올랐어요. 우뚜기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난데없이 도깨비가 나타났으니 말이죠. 이 스토리는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 목소리로 친밀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기복을 잘 표현하여 청중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신이 난 도깨비들은 잔치마루에 성큼 올라가 손님들 사이에 비집고 앉았습니다. 아, 여기 메밀목도 있어. 어서 실컷 먹자고. 땅도깨비 앞에 있던 메밀이 쓱쓱 사라져버렸어요. 물도깨비 앞에 있던 고기 접시도 금세 비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원님 잔치를 빛내주러 왔던 손님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웅성웅성 난데없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누가 막 밀치고 귀여운지니 말이죠. 그러더니 음식이 둥둥 떠다니며 사라지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는 소리, 트름하는 소리, 하하껄껄 웃는 소리. 아이고, 귀신이 있나 봐. 기분 나쁜 집이야. 그만 돌아갑시다. 손님들은 주춤주춤 일어나더니 원님에게 인사도 없이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흥청거리던 잔치마당은 금세 텅 비어버렸죠. 한편 배불리 먹고 난 도깨비들만 원님에게 다가와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애집 조인아이 보았어? 우리가 약속한 대로 놀러왔다고 전해주시오. 여보들, 그렇지. 그러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울내 같은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대답했어요. 물론 그러고 말고. 원님은 그만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원님은 슬금슬금 대문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산도깨비가 원님의 옷자락을 슬쩍 붙잡았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씨름을 한판 하고 가시오. 도깨비들은 씨름을 좋아하거든. 물도깨비와 땅도깨비도 천둥 같은 장난을 치며 얼쑤 좋다고 들었죠. 그럼 잔칫날 씨름 구경은 빼놓을 수 없지. 그렇게 손님들이 다 달아난 잔치의 마당에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산도깨비가 원님의 허리춤을 거머쥐더니 냅다 땅으로 메꽂았습니다. 아이고, 나중대. 원님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땅도깨비가 원님의 허리를 또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판이니까.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잘못 부렸어. 제발 살려주시오. 원님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곧 나하고도 한번 합시다. 보고만 있자니 이거 근질근질해. 물도깨비와 땅도깨비가 으쓱으쓱 바지를 끌어올리며 원님 코앞으로 다가들었죠. 원님은 그만 얼굴이 하얘져서 도깨비들 다리 사이로 엉금엉금 기어서 맞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비단옷, 비단신 다 내팽개치고 버섯발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도깨비들이 찾던 우뚝이가 새집광에 어머니와 쓰러져 있었어요. 야, 일어나봐. 우리가 왔다. 그러게 놀러 오라더니 왜 여기 누워있냐. 도깨비들이 흔들어 깨우자 우뚝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며 둘레를 살켰습니다. 도깨비님, 들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말에 도깨비들이 널른 감투를 벗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보였구만. 우뚝이는 도깨비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도깨비들도 좋아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죠. 그런데 잔치상에 음식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손님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끼리라도 질 좋은 잔치를 벌이자구나. 그렇게 우뚝이와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먹고 춤추며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알려준 약의 병도 고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새 집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죠. 원님이고 아전이고 도깨비들이 북적거린 집 가까이에는 아예 얼씬도 안 했으니까요. 한편 도깨비들은 하룻밤 신나게 놀고 나더니 벌써 실증이 나서 들썩거렸어요. 아이고, 아까 사람들 집은 전장도 나쁘고 병도 많고 재미없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데서 노르니 우리가 사는 데가 훨씬 낫겠어. 그저 여기는 가끔씩만 놀러 오자고. 예, 그래도 되지. 우뚝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 뒤로 도깨비들은 가끔씩 사람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들은 워낙 무엇이고 잘 잊어버리는 편이라 놀러 가기로 한 우뚝이의 집이 어디였는지 자꾸 깜빡깜빡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죠.
사람들 사는 집이다 싶으면 불쑥불쑥 들어가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도깨비가 들어와 하룻밤 놀다 가자고 한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하룻밤 잘 놀다 가게. 이렇게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 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